조선후기 경제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조선후기 경제사에서는 그 수치체제 개편, 전체적으로 조선후기 때 양난 이후 그 세금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난번에 설명 전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후기 경제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화, 이게 같이 다 아울러져 있어서 조선 후기에 변화되는 모습들, 그거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수치체제 개편, 세금제도 개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정법, 인조 때 시행이 됐습니다. 전세를 영원히 정했다. 토지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풍년, 흉년 관계없이 토지 1개월당 4에서 6도로 영원히 고정시켜서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세의 정액화, 딱 정해져 버린 상황인 거고, 전세율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둔했을 때 세종 때 공법이 시행되면서 그 연분구등법, 그래서 최고 풍년일 땐 20도, 최악의 흉년일 때 4도였잖아. 그런데 조선후기에 와서 영정법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4에서 6도. 조선 전기 때로 따지면은 최악의 흉년일 때 내던 거를 이제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율이 당연히 낮아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인하로 인해서 지주들의 부담은 감소됐고, 농민들의 부담 일시적으로 감소됐습니다. 어차피 전세라는 거는 누구만 내는 거야? 땅 있는 사람들만 냈기 때문에 뭐 땅 없는 농민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다 와닿진 않았겠지. 그 다음 대동법 보겠습니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1608년에. 그런데 그게 1708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어. 그 이유가 바로 방납과 관련된, 또는 지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지주들이 반대했는지 같이 한번 보면은, 내용, 공납, 특선물 내는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원래 조선 전기에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냈잖아. 각 호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 결수, 땅 있는 사람들만 쌀, 포목, 동전 이런 걸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가호마다 부과된 것, 집집마다 부과된 것이 토지로 가면서 공납의 전세화, 공납이 전세화됐다. 왜? 땅 있는 사람들만 1개월당 12도, 땅 있는 사람들만 냈기 때문에 공납이 전세화되게 됩니다. 물론 꼭 쌀로만 내는 거 아니고 포목, 삼배, 면포 이런 옷감 종류들, 그 다음에 동전으로도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재정 확충되고 상품경제의 발달 촉진했으며 농촌경제의 시장 안정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공인, 대동법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같이 세트로 기억해야 될 거는 공인, 이 사람, 공인들이 출연하게 된 거, 대동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공인이란 그 계층, 상인 계층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공인들한테 뭘 시켰느냐, 국가가 정부는 대동세, 세금으로 받은 거를 공인들한테, 야, 국가가 이러이러한 특산물들이 필요하니까 너 이것 좀 가서 전국적으로 가서 좀 가져와. 공납 가격, 그 가격을 지급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인들한테 구입한 겁니다. 돈을 준 다음에. 그럼 공인들이 가서 전국적으로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선해청. 이것도 대동법과 함께 같이 나온 거고, 그 다음 뭐 하나 정도 더 하자면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동법 확대 실시에 아주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야. 대동법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대동법과 관련해서는 공인, 그 다음에 뭐 김육, 선해청까지. 그런데 꼭 같이 나오는, 세트로 나오는 건 거의 공인입니다. 균역법, 영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줬고, 이 한 필로 줄여지다 보니까 군포 수입의 50%가 사라졌잖아. 이거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책, 균역법은 저 2번 내용, 요 동그라미 1, 2, 3, 요게 거의 핵심 내용이니까 요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결작을 징수하니 양반 지주들에게 1개월당 2두씩 결작이라는 액수를 징수했고, 어장세, 소금세, 선박세, 그걸 확 줄여서 어염선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했으니 그냥 뭐 이거 여기서 얻어지는 세금 뭐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왕실의 사적 재정이야.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돈인데,
영조는 과감하게 자기 것도 포기한 다음에 이것들을 국가 예산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선무군관포를 징수했으니 양인 상류층 중에서 군역에 빠진 애들이 있어.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을 찾아서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준 다음에 그들에게 1필씩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조선 후기 농업, 광공업의 발달, 그 다음에 수공업까지 쭉 같이 좀 살펴보면은 농촌경제, 농업기술이 발달하니 수리시설 확대됐고 농지개간 일어났으며 새로운 영농 방법이 나타나니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오는 모내기법, 견정법이 됩니다. 논농사인 모내기법, 이거를 하는 게 농민들한테 엄청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노동력 절감, 김매기 횟수가 확 줄어드니 김매기는 잡초 제거입니다. 그리고 생산력도 증대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어. 특히나 농민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못하게 했어. 우리가 고려 후기 말 그리함에 조선 전기까지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했다라고 했잖아. 모내기는 비가 핵심이야.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가뭄 들면 망해 농업이. 그래서 국가가 못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조선 후기 가서 확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확대하는 거야 국가가. 저수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 그 다음 견정법, 일항 아닌 고랑에다가 보리, 콩 이런 것들을 파종했는데 바람과 가뭄의 농작물 보호에 유리하면서 수확량이 늘어났으니 땅을 이렇게 파면은 들어간 곳이 있고 이렇게 올라온 곳이 있잖아. 일항이 아닌 고랑, 고랑이 여기, 일항이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바람과 가뭄에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얘들이 나름대로 막아줄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수확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농업교원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 바로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 모내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가 내 수업 때 누누이 얘기했을 텐데 모내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바로 모내기법의 도입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광자, 넓은 토지들을 넓게 경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인당 경지 면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이 광작으로 인해서 일부 농민층이 부농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품장부 재배, 쌀 상품화가 촉진되니 왜? 조선 후기 때 웬만한 거 다 쌀로 세금 냈잖아. 영정법은 토지세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대동법에서 1개월당 12두, 균역법에서는 결자 이런 것들. 그래서 쌀 많이 사용돼서 쌀의 상품화가 이루어졌고 인삼, 담배, 고추, 채소 이런 상품 작물들이 재배가 확대됩니다. 지대세포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니 대체적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타조법을 썼어. 원래는 무조건 수확량의 절반이야. 그런데 후기에 와서는 도조법, 정액지대 딱 액수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조법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공업 광공업의 발달, 수공업, 도시인구 증대, 대동법 시행에 따른 제품 수요가 증대되면서 수공업이 발전하니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 민영 수공업입니다. 그리고 선대제 수공업이 활발해지는데 선대제 수공업은 먼저 대금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바로 상인들이 물건 만드는 장인들한테 돈을 먼저 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대금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장인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상인들이 갖다 파는 선대제 수공업.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는 아예 수공업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독립수공업자들이 증대되게 됩니다. 광업. 당연히 수공업이 발달하니까 칼 같은 거 많이 만들려면 철광석 필요하잖아. 그래서 광물 수요가 증대됐고 특히나 또 청나라가 이때 이미 명나라 말기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때는 은이 얘네 청나라에서의 돈이야. 그래서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은을 화폐로 써야 돼. 그러면서 은 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민영광산 17세기 중반부터 민간인들에게 세금 받고 광산 채굴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잠체,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현상이 막 일어나. 금광 같은 거 발견하면 대박이잖아.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뭐 잠체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건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과 경영에 분리되는 생산 방식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비슷한 모습들이 조선 후기 때 나타납니다. 바로 덕대 등장, 전문 경영인 덕대가 등장하면서 상인들한테 자금, 돈을 받아서 광산을 운영했는데 이 덕대가 이걸로 경영을 하는 거야. 채굴업자, 채굴노동자, 재련노동자 이들을 고용하면서 협업, 분업 방식이 나타나니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조금 비슷한 모습들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화폐, 상업발달과 화폐, 상업, 농업소공업, 광업의 생산력이 증대되고 대동법 시행됐고 도시인구 증가되면서 상업이 확 발전하게 되니 사상이 등장합니다. 정조의 신해통공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정조의 신해통공 뭐 없애는 거,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이라는 특권을 폐지시키게 된 거. 이러면서 사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 사상, 서울에서 활약한 경강상인, 개성은 송상, 평양에서는 만상, 평양에서는 유상, 의주에서는 만상, 부산에서는 내상, 이런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송상, 송방이라는 지점을 갖고 있어서 전국적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재배, 판매, 대무역에 종사했고 경강상인, 한강, 경자가 서울경자라서 이래서 여기서 운송업 종사했다. 상업자본 축적했으니 일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크게 성장을 했다. 대무역, 17세기 중역, 개시, 후시. 개시는 국가가 허용한 공식무역, 후시는 몰래하는 거, 밀무역, 사무역입니다. 만상, 내상, 송상 이렇게 이들이 활약을 하게 되니 만상 이들은 어디? 의주 있잖아. 의주. 바로 청나라와 국경을 가까이 하는 거. 내상, 부산. 당연히 일본과 이미 조선 전기 때부터 계속 여기서 일본과 무역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송상은 만상과 내상을 중개했다. 송방이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대체적으로 5일장 중심이었습니다. 18세기 말 이후 일부 장시들이 상설시장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포구상 활발했다. 포구상업, 조선 후기,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선상, 바로 선박을 이용한 상인들 선상 활동 엄청나게 있었다. 객주와 여가, 포구와 큰 장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매매를 중개, 운송, 보관, 숙박, 금융 등을 담당했던 새로운 계층들, 객주와 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폐유통. 상평통보 전국적으로 유통됩니다. 어음, 환 등의 신용화폐도 등장했으며 특이하게 조선 후기 때는 전황이 발생하니 전은 동전, 화폐가 황무지처럼 말라버렸어. 국가가 아무리 찍어내도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이 화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부의 축적으로 여기니까 안 쓰고 계속 갖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전황이 조선 후기 때 발생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사 끝냈습니다.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이런 종쳤네요.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은 조선 후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아마 머릿속에 좀 떠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하면은 수업이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경제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